자, 이제 19차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 및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합과학에서 물리학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그 기말고사에 대한 여정 중에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다. 역전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그 교과서나 이렇게 참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게 친절하게 설명이 잘 안 돼 있거든요, 대체로. 그래서 이제 제가 친절하게 어렵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일단 그림부터가 심상치 않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복잡합니다. 오징어 눈깔처럼 생긴 거 보입니까? 요게 이제 전원 장치를 나타내는, 교류 전원 장치를 나타내는 기호인데, 요게 이제 발전소의 발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압기가 두 개 보이죠? 네. 여기도 변압기가 있고 여기도 변압기가 있습니다. 자, 요 변압기는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입니다.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로 가문 횟수가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비교해 보면 2차 코일이 더 많죠? 그래서 전압을 높여주는 변압기입니다. 뭐 욕이 나온 것 같은데. 욕 나올 만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벌써. 야, V1 대 V2는 N1 대 N2라는 식 배웠었죠? 그리고 까먹었죠? 그리고 살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N1보다 N2가 더 크니까 이제 V1보다 V2가 더 큽니다. 이 V1은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유도기 전력이라고, 그 전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변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2차 코일에 새롭게 유도되는 이제 유도기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압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왜 전압을 굳이 높이는지는 한 10분 뒤에 알게 될 거고요. 또 이제 요 부분은 뭐냐면 변전소나 주상 변압기로 요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전달할 때는 수만 볼트로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압을 낮춰서 220볼트로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가문 횟수를 보면 얘는 거꾸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V3 대 V4는 N3 대 N4가 될 거고, 이 V4가 바로 220볼트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소비자 쪽으로 갈수록은 또 전압을 낮춰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요 가운데 있는 게 송전선이에요. 가운데 있는 게. 요 가운데 이제 제가 저항을 하나 표시해 놨는데, 이게 뭐냐면 그 여러분이 보통 그 과학실에서 이 회로 실험을 할 때는 도선의 저항은 무시하거든요. 무시하는데 요 송전선의 길이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준이 아니고요. 요 저항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 중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요 송전선의 전체 저항을 하나의 저항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R은 송전선의 저항입니다. 송전선의 저항입니다. 요 저항에서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공기 중으로 이제 손실되는 이 전력을 P 손실이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요게 손실 전력이에요. 손실 전력. 그래서 오늘 수업의 목적은 뭐냐면 요 손실 전력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이해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 황이 왜 이래? 지우개가 아니었네. 안 지워지네. 저 항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피송전이라고 보입니까? 피송전은 뭐냐면 발전기에서 이제 전력을 생산하죠. 생산을 해서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에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전달되기까지 전력 손실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생산해서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에 1차 코일, 2차 코일까지 전달되는 동안에는 에너지 손실을 무시하고요. 이것을 피송전이라고 하고, 요 녀석을 일컫는 용어가 조금 많습니다. 3개가 있어요.
세 가지가 다행히 4가지는 없는데요. 예, 세 가지는 있습니다. 송전 전력이라고도 하고요. 이미 여러분의 반응을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7번째 수업이거든요. 예. 하지만 다 해야 돼요. 빠뜨리지 않고. 왜냐하면 기말고사 출제와 지금 사이에 제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되게 되면 다음 주 수업 시간에 한 농담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를 출제하게 될 텐데 공평해야 되니까 반응이 좋지 않은 농담도 다 합니다. 근데 이게 기출 문제에 보면 이게 송전 전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이라는 의미에서 생산 전력이라고 표현한 문제도 있고 생산에서 송전 과정을 통해서 공급하는 전력이라는 의미에서 공급 전력이라고 또 표기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지만 뭐 이미 기출 문제에 이 세 용어가 다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송전 전력, 생산 전력, 공급 전력. 저는 이제 피송전이라고 표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달되는 동안에는 전력 손실이 없어요. 근데 송전 과정에서 일부 열에너지로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P만큼 소비자에게 전달이 돼요. 그럼 소비자에게 전달된 전력은요, 송전 전력에서 손실 전력을 뺀 만큼이겠죠. 그래서 얘를 줄이면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얘를 줄이면 똑같은 전력을 보내더라도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전력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송전 전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손실 전력이 줄어들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력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손실 전력을 줄이는 게 유리한 거죠. 경제적인 거고. 그러면 얘와 얘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구해보고 얘도 구해보고. 그래서 이제 송전 전력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송전 전력을 구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얘가 전압을 높여서 보내잖아요. 그 높인 전압 있죠? V2. 요 V2가 오늘 하는 그 학습 내용의 핵심이 되는 물량이 되는데 요 V2가 송전 전력이라고 불리는 물리량입니다. 송전 전력. 미안합니다. 송전 전압. 순간 졸았습니다. 송전 전압. 요거는 다행히 뭐 다른 용어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항상 송전 전압입니다. 송전 전압은 중요하니까 제가 오늘 한 7번 정도 언급을 할 건데요. 그럼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송전 전압이라고 합니다.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이게 송전 전압입니다. 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2예요. I2고요. 요 I2는요. 잘 보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합니다. 요 I2는요. 왜냐면 이거는 단일 회로죠. 갈라지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요 I2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합니다. 이때 송전 전력은요. 이런 공식처럼 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해보다는 외우는 걸 먼저 하고 모든 흐름을 다 외운 다음에 이해를 구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 부분은. 자, 송전 전력은 일단 적어 보십시오. 송전 전력은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에 전달된 전력으로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송전 전압이 되겠습니다. 요게 일단 송전 전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송전 전력은 IV로 구하는구나. 이 정도 기억해도 됩니다. 사실 송전 전력은 IV라는 식을 쓴다 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이때 I와 V는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이고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요 회로를 보면요. 요 회로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요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 있죠? 요 녀석이 전압이 V2인 전원장치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원장치. 그 전원장치에 잘 들으세요.
송전선에 저항하고요. 그 다음에 주상 변압기에 있는 변압기의 1차 코일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핵심이에요. 요 전압이요,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이 아닙니다.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하고 요 주상 변압기의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합쳐야지 송전 전압인 V2가 됩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요걸로 잘못 쓰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P는 IV, I제곱 R, R분의 V제곱. 근데 이 중에서 요 손실 전력을 계산할 때는 전압이 들어간 공식을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걸 잘못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이 아니에요. 얘랑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합쳐야지 이겁니다. 그래서 손실 전력은 I 제곱 R로 써야 됩니다. 공식을. 이때 I는 다행히도 여기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하죠. I2입니다. I2. 그러니까 이 I2도 굉장히 중요한 물리량이죠. 이 송전 전력을 계산할 때도 쓰이고 손실 전력을 계산할 때도 쓰입니다. 근데 손실 전력은 전압을 쓰면 이제 송전 전압을 넣는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압을 쓰지 않고 전압이 들어가지 않는 공식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P 손실은 I 제곱 R. 이때 I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이자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요거의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목적은 얘를 줄이는 겁니다. 손실 전력을. 자, 그럼 이 식을 보면요, 요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류를 줄이는 방법하고요,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저항을 줄이는 방법 먼저 설명할게요. 이 저항을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획기적인 방법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 집 옆에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송전선의 길이가 획기적으로 짧아져서 손실 전력을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수준으로 거의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비웃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울산하고 부산 사이에 세계 최대 밀집 원전 밀집 지역이 있어요. 고리 원전. 세계 1위입니다. 밀도로 치면, 원전 밀도로 치면 부산하고도 한 30km, 울산하고도 한 30km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거기 지어진 게 아니고 부산하고 울산이 대도시인데다가 공장도 많고 해서 이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또 너무 가까이는 지을 수 없으니까 적당히 그래도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선정하는 그 발전소를 부지를 선정하는데 이게 고려가 됩니다. 실제로. 근데 이건 한번 뭐 짓고 나면은 어쩔 수가 없고 뭐 그죠? 그렇다고 바로 집 옆에 지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 목표는 이제 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얘를 어떻게 해서 줄이느냐? 요게 여기에도 있습니다. 송전 전력.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전력을 송전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나는 일정한 값을 보통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저는 뭐 그냥 저만의 표시 방법입니다. 일정한 전력을 송전을 할 거예요. 가정입니다. 자, 이게 그 사고 순서기 때문에 제가 번호를 밑에 붙여놓을게요. 일정한 전력을 송전하는데요. 송전선은 한번 설치되고 나면 그 저항이 안 바뀌겠죠. 그래서 일정한 전력을 송전하는데 송전선의 저항도 일정한 상황입니다. 둘 다 1번을 붙일게요. 그래서 송전선의 저항도 일정하고 그걸 통해서 전달되는 전력도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얘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얘를 줄이려면 얘를 줄여야 돼요. 즉 얘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이자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잖아요. 그럼 얘를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V2를 늘리면 됩니다. 요 송전 전압을 증가시키면 예를 들어서 같은 전력을 보내는데 송전 전압을 2배로 하면 전류는 몇 배가 됩니까? 전류는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러면요, 얘가 줄어들잖아요. 얘가 줄어들면 얘가 2분의 1배가 되면 손실 전력은 4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실 전력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전력을 보내는데 전압을 10배 증가시켜요. 10배 증가시켜서 보내면 전류는 10분의 1이 되고요. 전류가 10분의 1이 되면 손실 전력은 100분의 1이 됩니다.
만약에 전압을 100배 증가시키면 전류는 100분의 1이 되고 손실 전력은 10,0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높이는 것만으로 손실 전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고압 전선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전압을 높여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송전 전력은 일정한데 손실 전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력은 늘어나는 셈이 되는 거죠. 이걸 그냥 전체 묶어서 6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까지 수십만 볼트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시 전압을 낮춰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요거를 공식화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 두식 모두 I2가 들어가 있죠.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이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이거든요. 그럼 얘를 소거해 가지고 얘 대신에 V2분의 P 송전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가 공식처럼 이렇게 됩니다. 손실 전력은 I2 대신에 V2분의 P 송전을 넣는 거죠. V2분의 P 송전이 전류 I2죠. 요거의 제곱 곱하기 R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방금 수업했던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자,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 집 옆에 짓는 방법. 송전 전압을 높이는 방법.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전기를 안 쓰는 방법. 그래서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않으면 손실 전력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적게 사용하면 손실 전력도 줄어드는데요. 사실 근데 그거는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타당하지 못하죠. 그리고 필요한 전력은 써야 되잖아요. 필요한 전력은 써야 되는데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거나 아니면 송전 전압을 높이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송전 전압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송전 전압을 높이면 전류를 줄여서 송전할 수 있기 때문에 I 제곱할 손실 전력이 줄어든다라는 게 이제 요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그 기말고사의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한숨이 나옵니까? 이제 기말고사의 가로 가는 여정의 고비는 끝났습니다. 여기에 가장 첫 시간부터 가장 큰 고비였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좀 마음을 놓아야 됩니다. 286쪽에 해보기 한번 볼게요. 눈은 계속 실험하게 떼야 되겠지 또. 눈부시니까 해를 봐야 되잖아. 제가 MBTI로 쳤을 때 그 I 중에서도 극단적인 I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여름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고 있고 여기 구멍이 보입니까 여기? 저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소심하고 안 웃어주면 상처받고 맨날 손수건 들고 다니잖아. 자, 이 전선에서 발생하는 열, 요건 실험을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안 해볼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니크롬선에 이제 건전지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으면 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특성상 보통 손을 다 갖다 댑니다. 근데 이제 손을 갖다 대도 열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한 번만 측정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이제 전류가 잘못 길을 찾아서 여러분 심장을 지나가게 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안 할 거고요. 원래는 이제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그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그 학교 등교할 때 이렇게 그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측정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그 송전선에 전류가 흐르면은 이제 열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실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교과서에 몇 쪽이고 287쪽에 있는 거는 그냥 4만 볼트로 송전전압 4만 볼트로 보낼 때보다 송전전압 40만 볼트로 10배 높여주면
100A로 보낼 전력을 10A로 보낼 수 있으니까 손실 전력이 100분의 1이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은 좀 뭐 쉽습니다. 우선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을 하는 방법 중에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이 있는데요. 교과서 288쪽에 보면 이게 1965년도에 이제 주 전력 손정망입니다. 큰 가지만 일단 본 거겠죠. 이때는 여러분도 존재하지 않고 저도 존재하지 않았죠. 이게 1985년. 여러분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지만 저는 한 1년 산 정도 됐을 때입니다. 84년생 이거는요. 2015년에 이제 우리 모두 존재할 때였죠. 여기 초등학교 1, 2학년 이쯤 됐을 때입니다. 이게 점점 복잡해지고 있죠, 전력망이. 근데 이렇게 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어느 한 곳에 선로가 문제가 생겼다 해도 이제 선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우회해서 전력을 공급해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전기의 노예입니다. 전기의 노예. 전기 없으면 못 살아요. 한 일주일 전기 끊기면 진짜 생존의 위협을 받을걸요. 일단 그 화장실 물 못 내리고 물도 못 마시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그래서 이제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고충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고충 아파트거든. 이게 나올 줄 몰랐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지중선로는 뭐냐면 지중선로는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봇대 이런 거 잘 안 만들고요. 새로 생긴 도시들 보면 이게 도시의 전선이 안 보여요. 다 어디 갔냐면 땅 밑으로 묻었습니다. 묻는다기보다는 땅 밑에 터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설치를 합니다. 터널을 만들어 놔야지 문제가 생기면 들어가서 고치죠. 그러면 이제 사람의 손에 안 닿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 과정에서 감전 혹은 추락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을 이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인명 피해가 그 재산 피해, 인명 피해도 포함되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애를 놓아서 성인이 되기까지 그 한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6억이라 하더라고요. 6억. 물론 이제 부모님이 그걸 다 감당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많이 보전을 하죠. 대표적인 게 의료비. 의료비는 세금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인명 피해를 입으면 그만큼의 이제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과 앞으로 미래의 가치 그리고 생명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니까 굉장히 인명 피해가 가장 큰 피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대신할 로봇을 이용한 수리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전력거래소의 전력 공급 시스템은 뭐냐면 전력거래소에서 하는 일은 지금 2023년도잖아요. 그럼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과거의 이제 전력 사용 기록 통계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2024년도에 이제 전력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예측해서 그거보다 약간 더 많게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짜는 거죠. 왜냐하면 전력을 너무 또 과잉 생산을 하게 되면 전기 에너지는 저장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대규모의 전기 에너지는 배터리에 저장하는 거는 발전소의 전기는 배터리 같은데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느냐? 사용을 안 하면 버려집니다. 그냥 대부분 버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미리 예측해서 적당량을 생산하는 게 좋고요. 이게 좀 더 보완된 게 지능형 전력망이라는 게 있어요. 지능의 형 중 한 명인 전력망이죠. 지능형 중에는 그 과학실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 과학실 지능형 과학실이구나. 미안하다. 오늘 빨리 하고 지나갈게요. 여론의 반응은 익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으니까. 다음 중 수업 시간 한 농담이 아닌 것은 지능의 형은 누구인가? 자, 이거는 뭐냐면 소비자의 수요량과 전력회사의 공급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만큼만 공급을 하고 이제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하게끔. 그래서 쓸데없이 생산되었다가 버려지는 양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게 가능한 게 이제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죠. 뭐 사무실, 발전소, 전기차 충전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소비자 이게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가 생산자인 경우도 있죠. 집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근데 이 사람이 사무실로 출근해요. 그럼 낮에는 빛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람이 없죠. 전력이 남아돕니다. 그러면 얘를 사무실로 보내줘요. 그러면 얘가 감당해야 될 부분의 일부를 얘가 감당해 주니까 여기서는 전력을 조금만 생산해도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지능형 전력망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지능적이죠. 그래서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합니다. 문제 2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3월 고2 물리학원 5번 문제는 오늘 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송전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거쳐 일정한 전력을 송전할 때, 그럼 이때 이 전력은 무슨 전력일까요? 예, 송전 전력 혹은 공급 전력 혹은 생산 전력입니다. 그게 일정할 때 송전 전압을 높이면 송전 전압은 어디에 걸린 전압이라 했죠?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에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높인 그 전압입니다. 그래서 송전 전력을 핀을 IV라고 이렇게 했고 I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이자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이고요. 이때 그 송전 전압을 높이면 P = IV에서 P는 일정한데 V를 높이면 I는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 I가 다시 얘기하지만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에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이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러면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한 손실 전력은 I 제곱R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가 줄어들면 I 제곱R도 감소하게 됩니다. 요게 송전 전압을 높여서 손실 전력을 줄이는 것을 요약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 집 옆에 짓는 이유입니다. 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할 때 송전선의 저항값이 어떨수록 손실 전력이 커집니까? 클수록이죠. I 제곱R. 그래서 I가 일정할 때 R이 클수록, 그러니까 발전소가 멀리 있을수록 손실 전력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 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 뜨거! 따끈따끈한 2022년 3월. 아 근데 이게 이 방법이 그 부작용이 있는데 그 자는 애들은 안 일어나고 깨어 있는 애들만 놀라는. 이거보다 잠 깨우는 더 좋은 방법인데. 저건 안 통하네. 강력하구만. 나중에 어플을 쓸 거예요. 소리 발생기가 있거든요. 15,000Hz면 깨어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뭐가 떨어졌어? 자, 2022년 3월 고2 물리학원 14번. 표는 변전소에서 야간과 주간에 각각 전력을 송전할 때 송전 전력, 송전 전압,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송전과 관련해서 계산 문제로 나온 문제인데요. 지금 야간과 주간 두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각각의 상황에서 송전 전력, 손실 전력 두 개의 식이 존재하니까 총 4개의 식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1과 P2 손실 전력의 B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단 송전선의 저항은 야간과 주간에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 저항값을 똑같은 문자인 R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 4개를 한번 적어볼까요? 자, 송전 전력은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에 전달된 전력으로 기억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송전 전압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전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임의로 I1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P는 I1V, 3P는 I2V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럼 손실 전력은 자동으로 I 제곱R이니까 I1의 제곱R
그리고 I2의 제곱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요 P1하고 P2의 B는 결국 얘와 얘의 B인데 R은 날라가겠죠. 그래서 I1 제곱과 I2 제곱의 B가 되는데 I1은 V분의 P, I2는 V분의 3P니까 그거 집어넣고 계산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요런 문제를 하도 많이 풀어보니까 약간의 요령이 생긴 게, 요령을 좀 알려주면 P, P, V, V 이렇게 문자가 다 똑같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그냥 I라고 둬요. 그냥. 근데 기왕이면은 만약에 눈에 보이면은 둘 중에 작은 값을 I로 두는 게 계산하기가 좀 더 용이합니다. 얘를 I로 두면 P는 IV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3P는 3IV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게 바로 3i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여기에다가 i, 3i를 집어넣으면 1대 9가 바로 나오죠. 이거를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i로 뒀다. 그럼 얘는 이제 3분의 1i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분수를 계산해야 되니까 좀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더 크고 작은지 안 보이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먼저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다른 문자로 아예 두든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1대 9에서 답이 1번이니까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 에디슨과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하는 내용과 좀 관련이 있는 일이라 가지고.